나는 서진우, 42살. 대기업 영업팀 부장으로 일하며 나름 평탄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내 지연과는 결혼한 지 12년, 10살 하늘이, 8살 시우, 4살 나래, 셋의 아이들과 함께 북적북적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퇴근 후 아이들이 아빠 하며 달려오는 순간 모든 피로가 녹았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간단한 도시락을 싸서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소풍을 즐겼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장난을 치며 잔디밭을 뛰어다녔고 지연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렀습니다. 나래는 인형을 들고 엄마 옆에서 투정을 부렸고 시우는 내 어깨를 타고 올라오며 스파이더맨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동생들을 챙기며 작은 어른처럼 행동했지만 결국엔 우리 품에 안겨 칭얼대곤 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 어떤 놀이를 했는지, 때로는 하늘이의 철없는 투정에 시우가 울기도 했지만 그럴 땐 지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해줘야 해.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아이들 각각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하늘이는 꼭 안기며 내일도 아빠랑 자전거 탈 거야? 하고 물었고 시우는 아빠, 내 꿈엔 또 공룡 나왔으면 좋겠어. 라며 졸린 눈을 비볐습니다. 나래는 손가락을 내 입에 대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빠, 아빠만 알고 있어야 해. 공주님 비밀. 그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가 쌓여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매일이 당연한 것처럼 나는 그 일상이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깨지는 데는 단 하루,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시우는 셋 중에서도 유난히 부침성 있고 애교 많은 아이였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치면 아빠 최고. 를 외치며 안기곤 했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백허그를 해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시우가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스스하게 일어난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다리가 아파. 몸이 뜨거워. 지연은 처음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역시 아이가 크는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통증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시우의 열은 떨어지지 않았고 아이의 눈 밑은 점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밥맛이 없어. 배는 고픈데 먹으면 토할 것 같아. 식욕은 눈에 띄게 줄었고 팔다리의 힘도 빠져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 잠들곤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동생 나래와 뛰어놀고 하늘이와 장난을 쳤을 아이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힘없이 이불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은 낯설고도 불안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시우를 데리고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를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진료 후 몇 가지 혈액 검사와 영상 촬영을 권유했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혈액 수치가 조금 불안정합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조혈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은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는 우리 부부의 예감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지우군, 골수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유전자 정밀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유전자 일치 여부도 함께 검사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응급 상황을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아이의 병명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의사의 말 속에 숨겨진 두려움을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급성 백혈병, 희귀조혈 질환, 면역체계 문제, 어느 것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나는 침착하려 애쓰며 동의서를 썼고
지연 역시 묵묵히 펜을 들었습니다. 시우는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조용히 물었다. 아빠, 나 죽는 병 걸린 거야? 나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의 손을 감싸 쥐었다. 아니야, 아빠가 다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모든 것이 병이라는 거대한 파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검사가 내 삶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서막일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은 시우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담당 교수는 몇 가지 유전성 질환 가능성을 언급했고, 골수이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인 우리 부부의 유전자 정밀 검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별 의심 없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교수는 무거운 얼굴로 우리 부부를 진료실로 불렀다. 아버님, 검사 결과 아드님의 유전자에서 아버지 쪽 유전자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조직형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생물학적 부친이 아니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나는 얼이 빠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우는 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며 품에 안겨 웃던 아이였다. 그런데 내 유전자가 없다고? 지연은 침묵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눈을 피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감정이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교수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와장창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병원의 실수라 생각했습니다. 수치가 잘못 기록되었거나 샘플이 바뀌었거나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꾸만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기억들, 사소한 순간들이 스멀스멀 떠올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시우, 내 아들 맞아? 지연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던 지연은 끝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진우야. 그때 나도 너무 힘들었어. 널 원망했어. 그 순간 실수였어. 하지만 아이들은 내 전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실수, 원망, 전부,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안이었습니다. 혹시 하늘이는, 나래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두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며칠간의 기다림 끝에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이도 나래도 셋 모두 내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했던 가족,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존재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지연은 울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때부터 널 너무 미워했어. 네가 회사 일에 빠져서 날 외롭게 했잖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하지만 아이들은 죄 없어. 우리 아이들이야.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보낸 수많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웃음들이 그 순간만큼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나는 진실의 문턱 앞에 섰습니다. 이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내 몫이었습니다. 지연은 마치 가슴 속에 꼭꼭 감춰둔 비밀이 터져나오듯 울며 고백했습니다. 결혼 초기 내가 밤낮 없이 일에 몰두하던 시기, 새로 맡은 프로젝트의 성패가 내 커리어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야근과 출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틈을 타 지연은 같은 회사에 다니던 남자 동료와 점점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하늘이는 실수였어. 그 사람이랑 술 한잔 했고 마음이 복잡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날 너무 편하게 해줬어. 말도 잘 들어줬고, 나를 여자로 대해줬어. 그녀의 말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2년간 함께 산 아내, 매일같이 웃으며 아이들을 돌보던 아내, 나와 함께 미래를 꿈꾸던 아내가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시우도, 나래도, 그땐 정말 감정이 휘몰아쳤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착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당신밖에 없어. 제발 믿어줘.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녀는 울며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마치 다른 차원의 말을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우야, 아이들은 죄 없어. 하늘이, 시우, 나래, 다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잖아. 그 애들에게 아빠는 당신 하나야. 제발, 이 가족을 지켜줘.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그녀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울분과 배신감, 허탈함, 그리고 쓰디쓴 절망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쌓아온 가정이라는 세계가 송두리째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함께한 추억들, 아이들의 첫 울음소리, 첫걸음마, 유치원 입학식, 밤새워 열 내린 이마에 얹은 손. 그 모든 것들이 가짜였다는 건가?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난 뭐였지? 당신 인생에서 난 도대체 뭐였는데? 그 아이들. 나만 진심이었나 봐. 지연은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진심이었어. 지금도 진심이야. 당신이 내 전부야. 그땐 내가 약했어. 미쳤었어. 우리 가족은 진짜야.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어이없는 비명을 삼킨 웃음. 진짜 내 유전자가 단 한 줄도 없는 애들을 두고 진짜 가족이라고 나보고 지금도 당신을 믿으라고? 지연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조용히 흐느끼는 그 모습은 예전 내가 알던 지연의 모습과는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후회도 사죄도 지금 내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웃고 있는 우리 5명. 하늘이는 머리를 찰랑이며 손으로 V를 그리고 있었고 시우는 내 어깨에 올라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래는 엄마 품에 안겨 입술을 삐죽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들의 웃음이 가짜가 아니었음을 알기에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죄 없는 아이들의 존재가 나에겐 지금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 배신과 거짓, 아이들의 무고함, 그리고 나 자신의 존엄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끌어안고 소파에 앉아 밤새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이 내 가슴을 후벼 팠지만 동시에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가 나를 꼭 끌어안으며 아빠, 사랑해! 하던 그 순간들. 시우가 발열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 내 손을 꼭 쥐던 따뜻함, 나래가 잠결에 내 이름을 부르며 속삭이던 그 소리, 그 모든 것이 거짓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분명했습니다. 지연은 나를 철저히 속였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 속에 외도가 있었고 그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배신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좀먹고 내 삶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며칠만이라도 아이들과 떨어져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친한 동료인 인재 팀장에게 전화해 사정을 간략히 설명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휴가를 흔쾌히 내주었습니다. 지연은 그 며칠 동안 눈치만 보며 나를 피해 다녔습니다. 부엌에서도 거실에서도 침실에서도. 나는 침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차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이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일이 많아서 잠깐 생각 좀 하려고 그래. 그날 저녁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문 앞에 서는 순간까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혼이라는 단어를 내 입으로 꺼낼 수 있을까? 하지만 상담실 문을 열고 마주 앉았을 때 나는 예상외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권은 제가 갖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조용히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 셋 모두 친자가 아니라는 것, 아내의 외도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는 것까지.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혼인 파탄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과 함께 이혼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이들과의 정서적 관계가 깊으신 만큼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한 심리도 별도로 진행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마지막 끈 하나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확신. 나는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그동안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연의 웃음. 첫 신혼여행지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걷던 바닷가. 첫 아이 하늘이를 품에 안았을 때 눈물 흘리던 밤. 그 모든 장면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아픔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나래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어디 갔었어? 나 아빠 기다렸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작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래의 작은 손이 내 얼굴을 감싸며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 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넌 아무 잘못이 없어. 하지만 아빠는 지금 너무 아프다. 그리고 그날 밤 지연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자. 난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없어. 지금 이 집에서 나가줄래?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자. 지연은 다시 울면서 무릎 꿇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건 나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배신 속에서도 내가 지켜온 사랑, 정성, 책임감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나는 가정을 위해 모든 걸 내던졌던 남편에서 자신을 다시 찾아야 하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엄마가 집을 나간 상황에서 아이들은 계속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 아이를 마주 앉히고 나는 깊은 숨을 들이켠 뒤 조용히 말했다. 얘들아, 오늘은 아빠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하늘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시우는 긴장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래는 아직은 상황을 잘 모르는 듯 내 무릎에 앉아 눈을 깜빡였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앞으로 따로 살게 될 거야. 말이 끝나자마자 시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왜 그러는데? 아빠 엄마랑 싸웠어? 내가 잘못했어? 그 말에 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시우야. 너희 잘못 아니야.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어. 어른들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던 거야. 하늘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아빠 못 봐? 엄마도?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하늘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는 아빠의 전부야. 절대 버리지 않아. 하지만 내 말에도 아이들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래는 내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기처럼 흐느끼는 나래를 안으며 나는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나는 이 아이들을 지킬 거라고. 하늘이는 갑자기 내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아빠는 누구야? 그 질문에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너무도 순수한 눈빛, 너무도 날카로운 질문.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지금 말해줄 수 없어.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너희를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거야.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 시호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그럼 나 치료는 누가 도와줘? 나는 그 아이의 양 어깨를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아빠가 해. 아빠가 끝까지 책임질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새 아이를 품에 안고 함께 잤습니다. 셋 모두 내 핏줄이 아니었지만 이보다 더 진한 사랑이 있을까? 그 작은 가슴들이 나를 꼭 끌어안고 있는 동안 나는 다시 한번 눈물을 삼켰습니다. 배신과 분노, 슬픔 속에서도 내가 버릴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아이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연은 합의 이혼을 원했습니다. 위자료도 양육비도 없이 조용히 끝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이고 더 이상 나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조차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끝내자고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쉽게 말하네. 너는 이걸로 끝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이 부정당한 기분이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법적 절차는 곧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혼인 파탄 사유에 따른 이혼 청구와 친자 부존재 확인 청구를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에서의 첫 조정기일, 지연은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위자료 필요 없어요. 아이들도 제가 키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잘못했어요. 나는 그런 모습에 잠시 흔들릴 뻔했지만 곧 단단히 다짐한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책임의 문제야. 판사는 양측의 상황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나는 단호했다. 조정은 결렬되었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나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내 손에는 시우의 진단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 지연의 외도 정황을 정리한 자료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판사가 내게 질문했습니다. 원고는 어떤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셨습니까?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쉰 후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는 결혼 기간 중 최소 3차례 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부라고 믿었던 세 아이 모두 제 유전자를 단 하나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정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이 가정에 모든 걸 바쳤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제 시간과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완벽한 배신이었습니다. 지연은 내 말이 끝나자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소리가 법정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눈물조차 동정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지연 측 변호사는 양육권 일부를 주장하며 정서적 유대가 깊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나는 아이들이 느낄 혼란과 상처를 생각하며 친권과 양육권 모두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다음 기일까지 아이들에 대한 심리상담 및 가정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나는 기자처럼 묻는 지연의 변호사의 말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12년간 아이 셋을 낳고도 진실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감당해야죠.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는 한참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시우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나래는 인형과 놀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착해. 그 말이 내 심장을 조용히 조여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배신을 당한 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재판은 길고도 고통스러웠지만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법원은 아이들에 대한 심리 상담을 의뢰했고 심리 상담사가 제출한 보고서는 내 마음을 복잡하게 뒤흔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 아버지를 생물학적 친부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시우는 심리적으로 가장 깊은 애착을 보이고 있음. 부모의 갈등에 대한 불안보다 아버지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더욱 큼. 나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나를 세상 전부처럼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과의 면접 교섭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지만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뛰어오는 순간 모든 복잡한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하늘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버리지 마. 나 잘할게. 시우도, 나래도 우리 셋 다 아빠밖에 없어.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래는 내 다리에 매달리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 오늘 그림 그렸어. 아빠랑 나랑 손잡고 있는 거야. 엄마는 없어. 난 아빠랑 살래.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피보다 깊은 것이 있다는 걸. 나는 이 아이들의 유전자가 아니라 마음을 품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마지막 진술 기회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태어나던 순간부터 밤새 열이 나는 아이를 안고 있었고, 학교 발표회를 손잡고 갔고, 처음 자전거를 배우던 날 함께 넘어졌습니다. 아버지란 그런 존재 아닙니까?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렸고 나 역시 눈가가 젖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이별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은 하겠지만 아이들과의 인연은 이어가고 싶습니다. 판사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심리보고서와 정서적 유대의 강도를 근거로 양육권을 내게 인정했습니다. 아이들은 나와 함께 살게 되었고 지연은 면접 교섭권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시우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가족이지? 진짜 가족 맞지?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야. 그것보다 더 강한 게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아이들이 잠든 방을 지켜보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도 모르지만 아이들이 받은 상처는 어른인 내가 지켜줘야 한다고. 나는 아이들의 진짜 아버지니까. 그렇게 진실을 마주한 날들 속에서 나는 또 하나의 진심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은 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사랑은 함께한 시간과 지켜주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지연과의 이혼은 마침내 확정되었습니다. 위자료는 법적 기준 이상으로 인정받았고 새아이에 대한 친자 관계가 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내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우리 부부에게 공동 양육권을 제시했지만 실질적 양육은 내가 맡기로 판결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나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숙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있는 그대로를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조용한 저녁, 둘째 시우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아이 셋을 거실에 앉히고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아, 시우야, 나래야. 오늘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아이들의 눈이 내게 향했습니다. 나는 목이 메었지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랑 너희는 피로 이어진 사이는 아니야. 병원 검사를 통해 알게 되었어. 아빠가 너희의 친아빠는 아니었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시우는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나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해. 너희가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였고 웃을 때도 울 때도 아빠는 너희 곁에 있었어. 그건 어떤 아빠보다 진짜야. 한참을 침묵하던 하늘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나한테 진짜 아빠야. 그 말에 나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시우는 나에게 와서 안겼고 나래도 작은 팔로 내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내 식구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앞으로도 너희 곁을 지킬 거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시험 끝나면 맛있는 거 사주고, 생일마다 케이크 사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린 가족이라는 거 잊지 마. 우린 아빠 자식 맞아. 피보다 더 마음으로 이어졌잖아. 그날 밤 나는 아이들이 잠든 방을 돌아다니며 한 명씩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지연, 너는 날 배신했지만 아이들은 그 어떤 죄도 없어. 나는 이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나는 아버지였습니다. 피보다 깊은 인연으로 새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였습니다. 상처에서 피어난 사랑은 가장 깊고 단단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새 아이는 놀랍도록 잘 자라주었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었고, 시우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아 다시 활발한 성격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래는 여전히 내 무릎에서 잠드는 걸 좋아하는 귀여운 막내였습니다. 우리 네 가족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형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나는 일터에선 여전히 바쁘게 일했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늘이의 발표회, 시우의 운동회, 나래의 유치원 재롱잔치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새겨지는 자부심과 기쁨을 보면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 역시 다시 사랑을 마주할 용기를 냈습니다. 우연히 소개받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혼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었고 아이 하나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그녀는 내가 아이 셋을 정성껏 키운 사람이라는 점에 감동했고 나는 그녀의 섬세한 배려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녀를 조심스럽게 소개했습니다. 하늘이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그녀가 진심으로 우리를 아껴준다는 걸 느끼고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시우는 그녀의 요리를 좋아했고 나래는 그녀의 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았고 아이들과의 만남도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이어갔습니다. 가끔 전화로 아이들의 안부를 묻고 생일엔 작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녀는 그 뒤로 아이들을 위해 조용히 성숙해지려 노력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누군가의 남편이 되기보단 새 아이의 아버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가끔 문득 생각합니다. 그날 병원에서 시우의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도 진실을 모른 채 살았을까? 혹은 무너진 채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을까?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실은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진심은 사람을 다시 살게 만든다는 것을 나는 아이들에게 말한다. 우리는 특별한 가족이야. 유전자보다 더 강한 게 뭔지 알아? 함께한 시간,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무너지지 않으려는 의지야. 우리는 그렇게 연결된 가족이야. 그 말을 들은 하늘이가 말했다. 아빠, 난 우리 가족이 더 자랑스러워. 남들보다 조금 다르지만 진짜니까. 그날 나는 새아이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온기와 부드러운 숨소리, 사랑으로, 용기로, 그리고 진심으로. 하늘이의 중학교 졸업식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넥타이를 매고 출근 복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새 아이의 성장 속에서 수없이 많은 기념식을 함께했지만 이날만큼은 유독 마음이 벅찼습니다. 저 멀리 운동장 끝에 하늘이의 모습이 보였고 내 눈은 어느새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아이들과 사진을 찍은 후 하늘이가 내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은 앳된 손, 하지만 점점 커져가는 책임감과 마음이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아빠, 그때 나를 안 버려줘서 고마워. 사실 그 얘기 듣고 처음엔 무서웠어. 내가 아빠 아들이 아니라면 나를 떠날까봐.
근데 아빠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잖아.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되고 싶어.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흐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진심을 전할 수 있기를. 이것이 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